아들이 내 친아들이 아니었다니. 장례식장 한켠에서 울려 퍼진 제 목소리는 순간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검은 상복을 입고 서 있던 자식들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제 앞에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큰아들이 제 손을 붙잡으며 울먹였지만 제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쏟아져 내렸습니다. 내가 내 아들이 아니었단다. 내 아버지가 숨기고 간 진실이 오늘에서야 드러나고 말았구나. 순간 장례식장에 모여있던 친척들, 이웃들, 그리고 친구들까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몇몇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 몇몇은 속삭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를 향한 시선은 동정과 충격 그리고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충격으로 몸을 떨며 울부짖었고 둘째는 고개를 저으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그럼 대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인생은 뭐였어요?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가슴은 무너져 내렸고 온몸이 떨리며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내가 평생 붙잡고 있던 가족이라는 울타리, 그것이 허상일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지금 들려드린 이 장면이 믿기시나요? 이 이야기는 허구 같지만 제 인생의 가장 뼈아픈 진실이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작은 관심이 제가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이어갈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로 70을 넘겼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흔히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그래도 긴 세월 잘 살아오셨네요. 자식들 잘 키우셨으니 된 거죠. 하지만 정작 제 가슴 속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상처가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눈물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꼭 삼켜야 했던 순간들, 억울하고 분했지만 웃으며 넘어가야 했던 날들, 그리고 끝내 말하지 못했던 비밀들. 이제야 저는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털어놓으려 합니다. 내가 놓친 시간들, 그 잃어버린 세월 속에 숨겨진 진실들을 이제 하나하나 풀어내고자 합니다. 제 젊은 시절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딸로 태어나 늘 배고픔과 싸워야 했어요. 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책값을 낼 수 없어 교실 문턱조차 넘지 못한 날이 많았습니다. 친구들이 새 신발을 신고 뛰어다닐 때 저는 낡아 빠진 고무신이 터져서 발가락이 튀어나온 채로 흙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런 어린 날 저에게도 꿈 같은 순간은 있었습니다. 마을에 새로 부임한 청년 교사, 키 크고 고든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지요. 그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는 눈빛이 참 단단하다. 글을 배우면 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그 말 한마디에 저는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세상이 그렇게 밉지만은 않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저를 그렇게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집안 형편은 더 어려워졌고 저는 18배 억지로 시집을 가야 했습니다. 그때의 결혼은 사랑이 아닌 집안끼리의 이해관계였지요. 신랑은 술만 마시면 주먹을 휘두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댁은 저를 노비 취급했고 저는 매일같이 울며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단한 세월 속에도 아이들은 태어났습니다. 갓난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 저는 세상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듯 했어요. 그래, 내가 살아야 할 이유는 이 아이들이구나. 그렇게 저는 제 젊음을 아이들에게 바쳤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면서 저는 종종 알 수 없는 불안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작은 메모를 받았을 때 저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혈액형이 맞지 않습니다. 그 한 줄 때문에 저는 수십 년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내가 낳은 아이가 정말 내 아이가 아니란 말인가? 혹은 남편이 숨기고 있는 다른 진실이 있는 걸까? 그 의심은 제 삶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누구에게도 그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잃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이제 와서야 고백합니다.
내가 놓친 시간들, 그 속에는 말 못할 진실과 감춰진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결국 제가 가장 사랑했던 가족들을 무너뜨리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함께 들어주시겠어요? 내가 놓친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눈물과 웃음을 찾아가 보려 합니다. 제가 세상에 태어났던 건 1950년대 말이었어요. 그때는 나라 전체가 전쟁의 상처를 여전히 짊어지고 있었고 마을마다 가난이 짙게 깔려 있었지요. 제 고향은 강 옆의 작은 농촌 마을이었는데 봄이면 버드나무가 늘어섰고 여름이면 매미 소리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제 기억 속 풍경은 늘 아름답기보다 배고픔과 고단함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6식구가 한 방에서 살았어요. 아버지는 새벽마다 막노동을 나가셨고 어머니는 장터로 나가 미역과 채소를 팔며 생계를 이어가셨지요. 저와 동생들은 늘 배가 고팠습니다. 보리밥에 소금국이 전부였고 김치조차 없는 날이 많았어요. 어머니는 부엌구석에서 미안하다 하며 눈시울을 붉혔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담배만 태우셨습니다. 학교에 가는 건 제게 사치였어요. 교복을 입고 교실로 들어가는 아이들을 바라볼 때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제 눈빛을 읽고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하곤 했어요. 얘야, 내가 공부하고 싶어 하는 건 알지만 우리 집 꼴을 봐라. 내 동생들이 굶고 있는데 너 혼자 책상에 앉을 수 있겠니? 그 말이 제 가슴에 돌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욕심이 가족을 힘들게 한다는 생각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청년 선생님이 부임했어요. 20살간 넘은 나이 같았는데 키가 훤칠하고 눈빛이 맑았지요. 그분은 가난 때문에 글자를 배우지 못한 아이들을 모아 저녁마다 글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도 용기를 내어 찾아갔습니다. 얘야, 내 눈빛이 참 단단하구나. 글자를 배워두면 내 인생에 큰 힘이 될 거다. 그 말씀에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누군가 제 눈빛을 보고 칭찬해 준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밤마다 등잔불을 켜고 글자를 따라 썼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혀도 아프지 않았어요. 선생님의 칭찬 한마디가 저를 살아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8살 되던 해 아버지가 병에 걸리셨습니다. 일거리를 더 이상 나갈 수 없게 되자 집안은 금세 무너져 내렸지요. 어머니는 앙상하게 여위었고 동생들은 늘 기침을 했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저를 불러 앉혔어요. 얘야, 내 나이가 찼다. 시집을 가야겠다. 그 집에서 널 데려가겠다고 하니 우리 집도 숨통이 트이겠지.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직 어린데 시집이 뭔지 알기도 전에 저는 이미 거래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랑이 될 사람을 처음 보았을 때 저는 절망했어요. 술에 찌든 얼굴, 무뚝뚝한 표정, 그리고 마을에서 소문난 사람이었지요. 이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기라고. 왜 하필 나란 말인가? 하지만 거절할 힘은 없었습니다. 집안의 생계가 제 어깨에 걸려 있었으니까요. 결혼식 날 친구들이 꽃잎을 뿌려주며 축하했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흰색 한복은 족쇄 같았고 신랑의 손길은 거칠었습니다. 그날 밤 낯선 방에서 들려오는 술 냄새와 거친 숨결은 제 삶의 무덤을 여는 소리 같았습니다. 시집살이는 지옥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부려먹으며 늘 모자라다고 욕했지요. 며느리란 건 집안의 기둥 같은 거다. 내가 들어온 이상 편한 날은 없다.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물을 길어오고 밭일을 하고 구들장을 떼우고 밤늦게 빨래를 해도 욕설이 따라왔습니다. 손바닥이 갈라지고 발 뒤꿈치에 피가 나도 멈출 수 없었어요. 남편은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술만 마시면 욕설과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이유 없는 의심을 퍼부으며 머리채를 잡기도 했습니다. 저는 벽에 머리를 박으며 울곤 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벌을 받아야 하지. 그 고통 속에서도 빛은 있었습니다. 처사들을 품에 안았을 때 따뜻한 체온이 가슴에 닿자 눈물이 터졌어요. 그래, 나는 살아야 해.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견딜 수 있어. 처사이를 낳고 나서 저는 살 희망을 조금이나마 붙잡았어요. 아이가 방긋 웃을 때면 세상 모든 고통이 잠시 사라지는 듯 했지요. 밤새 울어대는 아이를 안고 부엌 구석에 앉아 있으면 손목은 저려왔지만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그래,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이 아이야. 그렇게 다짐하며 하루하루 버텼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돌을 지나고 병원에서 검진을 받던 날이었어요. 의사가 건넨 종이에 저는 눈을 의심했지요. 혈액형이 어머니와 맞지 않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다시 확인해도 같았어요. 의사는 별일 아니라는 듯 말을 덧붙였지만 제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설마 이 아이가 내 친아이가 아니라는 건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아이를 꼭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이는 제 눈을 보며 해맑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오히려 제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도대체 진실이 무엇인지 누구에게 물을 수도 없었어요. 남편에게 따져 물을 수도 없었지요. 그 사람은 술에 절어 있었고 제가 뭘 물으면 화부터 냈으니까요. 그 후로 저는 아이의 눈빛, 목소리, 손가락 하나까지 세세히 바라봤습니다. 제 얼굴과 닮았는지, 제 손과 닮았는지. 작은 습관에서도 내 아이가 맞다는 증거를 찾고 싶었어요. 하지만 의심은 끝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장터에서 우연히 옛 스승님을 만났습니다. 젊은 날 글자를 가르쳐주던 그분은 여전히 고든 눈빛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내 눈빛이 예전 같지 않구나. 많이 힘든 모양이지. 그 말에 눈물이 왈칵 터져버렸습니다. 저는 장터 한복판에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 고백했어요. 남편에게 맞으며 사는 것, 시어머니의 구박, 그리고 아이의 혈액형까지. 그분은 한참을 듣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인생은 늘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시간도 언젠가는 너를 일으켜 세울 거다. 그 말은 쉽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가슴 한구석에 깊게 남았지요.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집안은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주가 태어났다는 이유로 기뻐했지만 그 기쁨은 저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너 같은 계집이 애를 낳았으니 다행이지. 그래도 우리 집 대가 끊기진 않겠다. 그 말에 눈물이 나왔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고 참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술에 의지했고 저는 그 사람의 분노가 아이들에게 향하지 않도록 막아야 했습니다. 남편이 소리를 지르면 저는 아이를 안고 방문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방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술병 깨지는 소리에 온몸이 떨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이들이 자랄수록 저는 불안했습니다. 아이들의 표정 하나 행동 하나가 제게 의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이 아이들이 내 아이가 맞는 걸까? 혹시 남편이 숨기고 있는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 그 의심은 저를 갉아먹었습니다. 웃으면서도 마음은 늘 서늘했지요. 아이들이 엄마하고 부를 때면 행복했지만 그 뒤에 따라붙는 의문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제 사정을 알 리 없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정이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매일 울었습니다. 새벽마다 우물가에서 물을 기를 때 제 얼굴이 물 위에 비치면 그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저게 정말 나일까?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 걸까? 어머니가 집에 오셨을 때 저는 한번 털어놓고 싶었어요. 하지만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마저 충격을 받을까 두려웠거든요. 결국 저는 모든 걸 제 가슴속에 묻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술에 취해 돌아와 말하더군요. 내가 낳은 게 내 아들인지 아닌지 나도 모르겠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어요. 아이가 잠든 방에서 들릴까봐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옷자락을 물어뜯으며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비밀이 뭐든 진실이 뭐든 나는 이 아이들을 지켜낼 거야. 세상이 뭐라 해도 나는 엄마니까. 그 다짐이 제 젊음을 버티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웃음을 앗아갔습니다. 시간은 참 잔인하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아이들은 쑥쑥 자라났어요. 둘째가 막말을 배우던 시절, 저는 밤마다 그 아이의 입에서 엄마라는 소리를 듣고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그 한마디가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 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선 늘 불안이 꿈틀거렸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내 아이가 맞는 걸까? 그 생각은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어요. 낮에는 억지로 잊으려 했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잠든 아이들 얼굴을 들여다보며 닮은 곳을 찾고 또 찾았지요. 하지만 확신은 늘 멀리 있었습니다. 남편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술만 마시면 욕설과 폭력이 이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아이들을 감싸 안고 방문 뒤에 숨어 있었지요. 아이들이 놀라 울면 저는 젖은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그러면서도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제가 아무리 일을 해도 늘 모자라다 했고 너 같은 계집이 우리 집에 들어온 게 화근이다라며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버텼어요. 반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견디는 것만이 제 삶이었지요. 그 무렵 저는 또다시 장터에서 옛 스승님을 마주쳤습니다. 해가 지고 사람들의 발길이 끊길 즈음이었는데 그분은 제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물으셨어요. 너 행복하니? 그 질문은 제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눈물이 먼저 차올라 목이 메었지요. 그분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어요. 힘들어도 잊지 마라. 내가 사는 이유는 반드시 있다.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도 언젠가 내게 돌아온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그 말이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자라났고 저는 여전히 하루하루를 전쟁처럼 버티며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엔 저희 집이 평범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 속은 늘 울고 있었지요. 어느 날 저는 아이들 앞에서 웃으며 밥을 차리다가 부엌 한쪽에 기대어 서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 걸까? 나는 과연 엄마가 맞는 걸까? 그 질문은 답을 찾을 수 없는 채로 제 삶을 따라다녔습니다. 남편에게서 위로를 바랄 수 없었고 시어머니에게 기대할 수도 없었어요. 오직 아이들만이 제 삶의 이유였는데 그 아이들의 뿌리마저 흔들린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밤이었어요. 눈이 펑펑 내리던 날 남편이 술에 만취해 돌아와 저를 붙들고 말했습니다. 내가 낳은 게 내 자식인지 아닌지 나도 모르겠다. 그 말은 제 심장을 송두리째 후벼 팠습니다. 저는 그대로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아이들이 잠든 방에 들릴까봐 입을 틀어막고 치맛자락을 물어뜯으며 울었습니다. 눈물이 얼굴을 적셨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비밀이 뭐든 진실이 뭐든 나는 이 아이들을 지켜낼 거야. 세상이 뭐라 해도 나는 엄마니까. 그 다짐이 없었다면 저는 이미 무너졌을 겁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커갈수록 더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늘 화만 내? 왜 우리는 친구들처럼 여행도 못 가고 새 옷도 못 사요? 그 물음 앞에서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답을 줄 수가 없었어요. 웃으며 대답했지만 제 안에서는 서러움이 치밀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내 인생은 이렇게 흘러가는 걸까?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억울하고 분노했지만 희망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놓친 시간들. 그것은 어쩌면 아이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살아야 했던 순간들이었을지 모릅니다. 저는 의심과 불안에 사로잡혀 정작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더 큰 비극이 제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극이 제가 끝내 숨겨왔던 진실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요.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면서 제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어요. 젖먹이를 돌보던 때와 달리 이제는 밥을 먹이고 옷을 챙겨 입히고 학교에 보내야 했습니다. 그 모든 게 제 어깨에만 지워져 있었지요. 남편은 여전히 술에 의지하며 돈을 제대로 벌어오지 않았습니다. 일터에서 싸움을 벌이고 돌아오는 날이 많았고 저는 그 뒤처리를 해야 했습니다. 당신은 왜 늘 그렇게 살아? 아이들 얼굴 좀 봐요. 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굶어야 해요? 제가 목소리를 높이면 남편은 술잔을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그날 밤도 유리 조각이 방 안에 흩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그 아이들을 품에 안고 한참 동안 흔들어 달래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늘 저를 원망했습니다. 내가 복이 없어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된 거다. 여자가 팔자가 사나우면 집안이 기울게 마련이야. 그 말은 제 심장을 도려내는 칼 같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아이들은 자랐습니다. 첫째는 저를 닮아 말이 적고 둘째는 장난기가 많았어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늘 마음속에 불안이 자리하고 있었으니까요. 병원에서 들었던 그 한마디 혈액형이 맞지 않습니다. 그 말은 그림자처럼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을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손이 정말 내 피와 살에서 나온 손일까? 하지만 동시에 또 하나의 목소리가 속삭였어요. 무슨 소리야? 이 아이들이 엄마를 찾지 않느냐? 엄마하고 부르지 않느냐? 그 두 목소리 사이에서 저는 매일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첫째가 학교에서 돌아와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은 왜 다른 집이랑 달라요? 친구 집은 주말마다 놀러 가고 새 옷도 입는데 우린 왜 맨날 싸우기만 해요? 그 물음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요. 우리 집도 언젠가는 좋아질 거야. 엄마가 약속할게. 하지만 그 약속이 얼마나 허망한지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저는 늘 두려웠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나를 원망하지는 않을까? 시댁과의 갈등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저를 욕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는 하는 집마다 모자라. 밥은 밥대로 못하고 애들 키우는 것도 영 시원찮아.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이고 서 있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대꾸할 수 없었지요. 친정이라도 가서 위로를 받고 싶었지만 어머니는 이미 늙으셨고 형편 또한 넉넉지 않았습니다. 저는 친정집 앞마당에 서서도 들어가지 못하고 눈물만 훔친 적이 많았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 아이들 앞에서 늘 웃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남편에게 맞은 날도 시어머니에게 욕을 들은 날도 아이들 앞에서는 웃는 얼굴을 보여야 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는 늘 괜찮아. 그 말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제 안의 눈물은 굳어돌이 되어 갔습니다. 그러다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나는 왜 이 집에 시집을 왔을까? 내 젊음을 왜 이렇게 낭비해야 하는 걸까?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까? 그 질문들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만 제 가슴속을 갉아먹을 뿐이었지요.
가족이라는 이름은 언제나 따뜻해야 한다고들 말하잖아요. 그런데 제게는 그 말이 참 낯설었어요. 제 삶에서 가족은 늘 의무와 고통의 이름이었습니다. 시댁은 저를 일꾼으로만 여겼고 남편은 제 존재를 짐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래도 저는 매일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아이들을 챙겼습니다. 아이들은 커가면서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첫째가 어느 날 제게 말했어요. 엄마 아빠는 왜 우리한테 잘해주지 않아? 친구 아빠들은 같이 놀아주는데. 그 말에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에게 솔직히 말할 수 없었어요. 내 아빠는 술에 취해 사는 사람이야 하고 말해버리면 아이의 세상도 함께 부서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빠는 많이 피곤하셔서 그래. 언젠가는 너희랑 같이 놀아줄 거야. 하지만 저 자신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아이도 눈치챘는지 대답 대신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둘째는 늘 명랑했지만 가끔은 말끝마다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엄마, 우리 왜 이렇게 가난해요? 왜 옷도 맨날 똑같은 거 입고 신발도 구멍난 거 신고 다녀야 해요? 저는 대답 대신 둘째의 신발을 꼭 붙잡고 눈을 감았어요. 미안하다. 엄마가 다 미안하다.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제 가슴속에만 맴돌았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저와 남편의 다툼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취한 남편이 소리 지르는 날이면 아이들은 이불 속에 파묻혀 울었습니다. 저는 그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웃으려 했던 제 다짐은 조금씩 무너져 갔습니다. 갈등은 점점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향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이 집안이 이 모양이 된 건 내 탓이다. 여자가 팔자가 세면 남편을 잡아먹는다더니 딱 내 꼴이 그렇구나.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억울하고 서러웠지만 입을 열면 상황은 더 나빠질 뿐이었으니까요. 저는 차라리 입술을 깨물며 침묵을 택했습니다. 피가 배어나올 정도로 입술을 깨물면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분노가 부글부글 끓었어요. 왜 모든 잘못이 내 탓이어야 하는가? 왜 나는 늘 죄인이어야 하는가? 그러던 어느 날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외상을 쓰고 술을 마시다 주막에서 싸움이 났고 결국 경찰에 끌려가게 된 거예요. 소식을 들은 저는 아이들을 등에 업고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이 쑤셔대는 시선 속에서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분 맞으시죠? 남편분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번만은 그냥 돌려보내드리지만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경찰의 말에 저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수많은 눈길이 제게 꽂히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겨우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하고 남편을 부축해 나왔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은 제게 짜증을 냈습니다. 내가 있으면 되는 게 뭐가 있냐? 너 같은 게 내 옆에 있으니 내가 이 꼴이지. 저는 그 말에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이 쏟아져 내릴 뿐이었지요. 그날 밤 저는 아이들이 잠든 뒤 홀로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잔불이 깜빡이고 제 그림자가 벽에 비쳤습니다. 그 그림자는 낯설고 초라했습니다. 나는 왜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고 있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스승님이 했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시간도 언젠가는 내게 돌아온다. 그 말이 오히려 더 서러웠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아서 돌려받을 날이 오긴 할까? 저는 그날 밤 자식들만 바라보며 다시 다짐했습니다. 비록 남편도 시댁도 세상도 나를 버려도 나는 이 아이들을 끝까지 지켜낼 거야. 세월이 흐르면서 아이들은 제 삶의 전부가 되었지만 동시에 제 마음속 갈등도 더 깊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커갈수록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 눈망울 속에 담긴 질문들이 제게는 칼날 같았습니다. 첫째는 중학교에 들어서면서 더 이상 제 말을 고지곳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첫째가 차갑게 물었어요. 엄마, 우리 집은 왜 맨날 이렇게 힘든 거예요? 왜 아빠는 우리한테 잘해주지도 않으면서 술만 마시는 거예요? 엄마는 왜 그 사람 옆에만 있는 거예요? 그 질문에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 입에서는 결국 이런 말만 나왔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우리가 함께 있어야 하니까. 그러자 첫째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게 가족이라면 난 차라리 가족 따윈 없어도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제가 지키려 했던 게 과연 옳은 것이었는지, 아이들을 위해 버틴 게 오히려 아이들을 망가뜨린 건 아닌지 끝없는 회의가 몰려왔습니다. 둘째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반항이 심해졌습니다. 집안의 웃음소리는커녕 매일 싸움과 울음만 가득했지요. 남편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술만 마시면 폭력과 욕설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아이들을 감싸 안으며 제 몸으로 막았습니다. 이 사람아, 제발 아이들 앞에서만은 이러지 마. 제가 울부짖으면 남편은 비웃듯 말했어요. 내가 뭘 안다고 참견이야? 내가 집안 꼴을 이 지경으로 만든 주제에. 그 말이 얼마나 억울했는지 몰라요. 제 삶의 모든 잘못이 제 탓인 양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덮어 씌워진 죄목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대놓고 말했기 때문이었어요. 저 며느리 낳은 애들 글쎄 혈액형이 이상하다지 뭐야. 어디 가서 들었는데 며느리도 수상하고 우리 집안도 영 꼴이 말이 아니다. 그 말은 칼처럼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사람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터졌습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제 옆에서 웃고 있었어요. 그 순수한 얼굴들을 보며 저는 다시 다짐했습니다. 진실이 어떻든 간에 나는 이 아이들의 엄마야. 그 누구도 이 아이들에게 상처 주게 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마음속 갈등은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불을 꼭 끌어안은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제가 놓친 건 제 청춘이었고 제 웃음이었고 어쩌면 제 사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잃으면서도 붙잡아야 했던 게 아이들이었지요. 내가 놓친 시간들, 그건 결국 내 행복이었구나. 그 깨달음은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후회한다고 바뀌는 건 없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그 굴레 속에 묶여 있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큰아이가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언젠가 우리 집의 비밀을 꼭 밝혀낼 거예요. 뭔가 숨기고 있죠? 아빠도 할머니도, 엄마도 뭔가 알고 있죠? 그 순간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에 묻어둔 진실이 아이들 앞에서 터져나오려는 듯 했어요. 하지만 입을 열 수는 없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아이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까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언젠가 내가 다 알게 될 거야. 하지만 그때까지는 엄마를 믿어주렴. 아이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저를 믿지 못한다는 것을요.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제 삶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더 이상 젖먹이에게 젖을 물리던 시절은 지나갔고 아이들은 저마다 제 목소리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눈빛은 날카로워졌고 때로는 제가 감추고 있던 상처를 꿰뚫는 듯 했습니다. 첫째가 고등학교에 들어간 해였어요. 어느 날 저녁 아이가 교과서를 펴놓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더군요. 엄마, 제 혈액형이 이상해요.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피를 맞춰봤는데 엄마가 말씀하신 거랑 다르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목구멍이 바짝 말라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혼란과 의심으로 가득했지요.
저는 급히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잘못 본 거야. 별일 아니야. 그런 걸로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아이가 눈치채지 못할 리 없었습니다. 첫째는 고개를 갸웃하다가 입술을 깨물고 책장을 덮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의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렇게 차갑게 들릴 수가 없었어요. 그 후로 첫째는 점점 저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예전처럼 제 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고 무언가를 물어도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낯설고 아팠습니다. 내가 지키려던 건 가족이었는데 결국 아이들에게 상처만 주는 건 아닐까. 둘째는 또 다른 방식으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활발하던 아이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반항이 심해졌고 집에 들어오면 늘 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문을 두드리면 안에서 짜증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만 좀 참견해요. 우리 집 이상하다고요. 다른 집이랑 너무 다르다고요. 그 말은 화살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문 앞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왜 우리 집이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왜 내 삶이 이렇게 뒤틀려 버렸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안에서 우연히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어요. 시어머니의 방 구석에 있던 낡은 상자였는데 저는 빨래를 널러 가다 그걸 보게 되었지요. 상자 안에는 낡은 사진과 함께 몇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 종이를 펼쳤는데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남편의 이름과 다른 여자 이름, 그리고 병원에서 발급된 출생 기록. 그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기록 속 아이의 생년월일은 첫째의 태어난 날과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랑 칸에는 제 이름이 아니라 다른 여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럼 첫째는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건가? 온몸에 힘이 빠져 무릎이 꺾였고 손에 쥔 종이가 덜덜 떨렸습니다.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는 듯 했어요. 병원에서 들었던 혈액형 불일치, 남편이 술에 취해 내뱉었던 모욕적인 말들. 모든 게 이 한 장의 종이로 설명이 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뒤 홀로 불 꺼진 부엌에서 그 종이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숨이 막히도록 울었어요. 그럼 나는 대체 뭐였던 거지? 내가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살아온 지난 세월은 다 거짓이었던 건가? 그때 아이가 방문을 열고 나와 제 울음을 보게 되었어요. 첫째였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저는 급히 종이를 감추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야. 그냥 좀 힘들어서. 하지만 첫째는 이미 제 손에 쥔 종이를 힐끗 본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두려움과 의문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그 눈빛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손에 쥐었던 출생 기록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밥을 하다가도 빨래를 널다가도 아이들 웃음소리를 들을 때조차 그 종이가 제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첫째는 내 아이가 아니야. 나는 그동안 누구의 엄마로 살아왔던 거지. 가슴은 무너져 내리고 호흡조차 가빠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티를 낼 수 없었어요. 웃어야 했습니다. 엄마는 늘 괜찮아. 그 말이 이제는 거짓말 같아서 제 스스로도 혐오스러웠습니다. 남편에게 사실을 따지고 싶은 마음이 수십 번은 일었지만 차마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은 술에 기대어 사는 사람이었고 무슨 말을 해도 고함과 주먹이 먼저 날아올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만 끙끙 앓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어느 날 저녁 첫째가 제 방에 들어와서 눈을 똑바로 마주쳤습니다. 엄마, 저 혹시 제가 진짜 엄마 아들이 아닌 건가요? 그 질문은 제 심장을 송두리째 찔렀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바늘이 바닥에 떨어지며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해? 엄마 아들이 맞지. 그러자 첫째는 제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낮게 말했어요. 저 그 종이 봤어요.
엄마가 부엌에서 올 때 손에 쥐고 있던 거 출생 기록지. 거기 엄마 이름이 없었잖아요.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막혀 숨조차 쉬지 못했어요. 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쳤습니다. 대체 제 진짜 엄마는 누구예요? 왜 지금까지 속였어요? 그 울부짖음에 저는 결국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이의 손을 붙잡고 울며 말했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들아. 엄마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하지만 아이는 제 손을 뿌리치며 방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소리가 제 가슴을 산산이 부수는 듯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집안에서 처음으로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고 또 울었어요. 이웃들이 다 들을 만큼 통곡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방문 너머에서 둘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그럼 저도 진짜 엄마 아들이 아닌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 둘째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넌 엄마 아들이 맞아. 넌 엄마가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이야. 하지만 둘째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이 울면서 나갔잖아요. 그럼 다 진짜예요. 우리 집은 이상해요. 엄마도 뭔가 숨기고 있잖아요. 그 말은 제 심장을 다시 갈라놓았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눈치채고 있었던 거예요. 며칠 후 시어머니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또다시 제게 모욕을 주었습니다. 우리 집이 이 지경이 된 건 다 저 며느리 때문이다. 낳은 것도 제대로 못 낳고 피도 안 섞인 걸 우리 집 떼라고 우기고 있으니 이게 무슨 꼴이냐? 그 말은 이제 소문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이웃들이 수군거리며 제 등을 쑤셔댔습니다. 장터에서 물건을 살 때도 우물가에서 물을 기를 때도 제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은 칼 같았습니다. 저 집 큰아들은 친자가 아니라더라. 며느리가 뭔가 감추고 있대. 저는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그 소문을 들을까봐 귀를 막아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잔인했습니다. 결국 아이들 귀에도 그 말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첫째가 다시 제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은 울음으로 얼룩져 있었고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엄마, 사실이 뭐예요? 다 말해주세요. 이제는 숨기지 말아요. 저는 그 앞에서 끝내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차마 진실을 다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러자 첫째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알겠어요. 엄마는 결국 저한테도 거짓말만 하는군요. 그 말이 마지막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첫째가 제게 등을 돌리고 집을 나간 날, 저는 집안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은 듯 했어요. 방문이 쾅 닫히는 순간 제 가슴도 함께 닫혀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불러 세우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쥔 채 울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술에 취해 들어와 저를 노려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결국 들켰구만. 내가 아무리 숨겨도 언젠가는 알게 돼. 그 애는 내 자식이 아니야. 내가 그걸 모를 줄 알았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입에서 진실이 흘러나왔다는 건 그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이제 와서 말하는 거예요? 남편은 비틀거리며 웃더군요. 왜? 내가 내 옆에서 어떻게든 버텨주길 바랐으니까. 애라도 붙잡고 살 줄 알았으니까. 근데 뭐 이제 다 틀어졌지. 그 말은 제게 두 번째 죽음 같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어요. 그럼 나는 뭐였는데? 지난 세월 나는 대체 뭐였냐고. 그 뒤로 첫째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소식조차 없었어요. 저는 골목마다 아이를 찾아 헤맸습니다. 학교에 전화를 걸어도 친구 집을 찾아가도 소용이 없었어요. 발은 부르트고 목소리는 쉬어갔습니다. 결국 새벽녘이 되어서야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손에는 술 냄새가 났습니다. 엄마,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이상한 거예요? 왜 나한테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저는 아이의 손을 붙잡고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널 지켜주고 싶어서 그랬어. 엄마가 널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야.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이라면 진실을 말해줬어야 했어요. 난 이제 엄마도 믿지 못하겠어요. 그 말이 제 귀에 맴돌면서 가슴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둘째도 변했습니다. 형이 집을 떠나려고 하자 둘째는 더 불안해했어요. 엄마, 우리 집은 왜 이래요? 다들 우리 집이 이상하다고 해요. 학교에서도 애들이 놀려요. 나도 그냥 사라지고 싶어요. 저는 그 말에 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아이의 어깨는 작고 떨렸습니다. 그 작은 몸에 세상의 짐을 지우고 있다는 게 너무 미안했어요. 아니야, 아들아.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다 안고 갈게.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제 위로는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아이의 눈빛 속에는 이미 상처가 깊게 새겨져 있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날이 갈수록 차가워졌습니다. 장터에서는 제게 물건을 팔 때 은근히 눈치를 줬고 우물가에서는 뒷말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저 집 큰아들은 친자가 아니래. 며느리가 뭔가 숨겼다지. 그 수군거림은 제 등을 찔렀고 저는 점점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생각보다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돌연 폭탄 같은 말을 꺼낸 겁니다. 다들 알다시피 저 큰 놈은 우리 집 핏줄이 아니다. 저 며느리가 낳은 것도 아니고 어디서 데려온 건지 우리 집안 수치다. 그 말에 친척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첫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둘째는 울먹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진짜예요? 다 사실이에요? 저는 떨리는 입술로 겨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말해줄 용기가 없었어. 그 순간 첫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쳤습니다. 이제 다 알겠어요. 엄마도 아빠도 할머니도 다 똑같아. 난 더 이상 이 집에 있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는 뛰쳐나갔습니다. 둘째가 울며 따라 나섰고 친척들은 수군거리며 제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고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엌 구석에서 홀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지키려던 건 가족이었는데 결국 내가 가장 두려워하던 게 현실이 되었구나. 내가 놓친 건 내 인생만이 아니었어. 아이들의 행복까지 놓치고 말았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등잔불은 꺼져가고 어둠 속에서 제 울음소리만 메아리쳤습니다. 진실이 드러난 날 이후 우리 집은 마치 폭풍이 휩쓸고 간 폐허 같았어요. 큰아이는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둘째는 제 눈을 피하며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는 더 무서운 침묵이 감돌았어요. 누구도 말을 꺼내지 않았고 서로의 눈을 마주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부엌에 앉아 멍하니 불 꺼진 아궁이만 바라보곤 했습니다. 밥을 해야 할 시간에도 솥은 비어 있었고 아이들이 굶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엄마 자격조차 없는 거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더 거칠어졌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이미 폭로했으니 이제는 가릴 것도 없었지요. 내가 뭘 했냐? 저 며느리는 재수 없다고 했잖아. 우리 집에 불행만 들이고 결국 저런 꼴을 만들어버렸구나. 그 말은 이제 칼날처럼 다가오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많이 베이고 찔려서 이제는 무뎌져 버린 것 같았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을 뿐이었지요. 남편은 더 최악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는데도 그는 여전히 술에 취해 살았습니다. 다 내 탓이야.
내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부터 꼬였어. 내가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야. 그 사람의 목소리는 이제 저주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반박할 힘조차 없었어요. 제 마음속에서도 어쩌면 내가 잘못한 게 맞을지도 몰라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었어요. 며칠 만에 집에 돌아온 첫째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더는 이 집에서 못 살겠어요. 숨이 막혀서 못 살겠다고요. 그 아이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깊은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아이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엄마, 제발 붙잡지 마세요. 엄마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살면 내가 무너져 버릴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붙잡고 싶었지만 아이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결국 저는 입술을 깨문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큰아이는 집을 떠났습니다. 쓸쓸한 뒷모습이 달빛에 비쳐 더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둘째는 형이 떠난 이후 더 불안해졌습니다. 엄마, 우리도 버려지는 거예요? 형처럼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아이의 물음에 저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절대 널 버리지 않아. 엄마는 너희랑 끝까지 함께 할 거야. 하지만 제 말이 아이의 마음에 닿지 않는 듯 했습니다. 아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근데 엄마, 왜 나한테도 자꾸 거짓말하는 것 같죠? 난 엄마가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게 더 무서워요. 그 말은 제 가슴을 또 한 번 찔렀습니다. 저는 결국 무너져 아이 앞에서 큰 소리로 울어버렸습니다. 아이는 제 등을 두드리며 함께 울었어요. 그 작은 손길이 얼마나 애처롭고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큰아이가 집을 떠난 뒤 집안은 더 깊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빈방에 남겨진 책상과 교복, 아직도 교과서 속에 끼워둔 연필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 앞에 서기만 해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 자리가 왜 비어 있어야 하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된 걸까? 둘째는 형의 빈자리를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눈빛에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잠결에 형 이름을 부르며 울다가 깨어나곤 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안아주며 속삭였어요. 괜찮아, 내 형은 금방 돌아올 거야. 우리 곁을 완전히 떠난 건 아니야.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둘째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엄마, 제발 또 거짓말하지 마요. 엄마가 계속 거짓말하면 나도 형처럼 떠날 거예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이미 신뢰가 사라져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에요. 시어머니는 그런 상황에서도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큰놈 하나 집을 나가더니 이제 남은 것도 다 버리겠구나. 내가 며느리 노릇을 못하니 이 집안 꼴이 이 모양이지. 저는 그 말에 더 이상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해도 이제는 그 말이 제 몸을 뚫고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저 무너진 집안을 추스르는 데에만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달랐습니다. 술에 취한 채 더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내가 멀쩡한 집안 다 망쳐놨어. 내가 아니었으면 애들도 나를 버리지 않았을 거다. 그의 말은 잔인했지만 제 안의 죄책감과 겹쳐지면서 더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저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차가운 흙바닥을 손톱으로 긁으며 울었습니다. 그 즈음 마을에도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출생 비밀이 마치 불에 기름 붓듯 번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제 앞에서는 웃는 척했지만 뒤에서는 수군거렸어요. 저 집 큰아들은 핏줄이 아니라지. 며느리가 숨긴 게 있다더라. 장터에서 채소를 팔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시선들이 제 등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돈만 받고 물건만 내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둘째가 학교에서 울며 돌아왔습니다. 엄마, 애들이 나한테 형이 엄마 친아들 아니라며 놀렸어요. 다들 우리 집이 수치래요. 그 아이의 울음은 칼보다 아팠습니다. 저는 둘째를 끌어안고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다 미안하다. 너희 잘못이 아니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놓친 건 제 청춘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평범한 웃음과 행복이었어요. 밤이 되면 저는 부엌에서 홀로 앉아 등잔불만 바라봤습니다. 벽에 비친 제 그림자는 초라하고 왜소했어요. 나는 왜 이 집에 왔을까? 왜 이 길을 선택했을까? 만약 다른 길을 갔다면 지금은 달라졌을까? 스승님의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시간도 언젠가는 내게 돌아올 거다. 그 말을 곱씹어 보았지만 제겐 허무한 위로로만 들렸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웃던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런 시간은 이미 제 손에서 멀리 흘러가 버린 뒤였습니다. 그 무렵 남편은 또다시 큰 사고를 치고 돌아왔습니다. 술에 취해 길바닥에서 쓰러져 동네 사람들에게 실려온 거예요. 사람들의 눈빛은 차갑고 조롱 섞여 있었습니다. 저 집은 대체 언제까지 저 꼴일까? 며느리 부르니 집안을 다 망쳤다니까. 그 수군거림이 제 귀에 쏟아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남편을 등에 업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제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남편이 사고를 치고 쓰러져 돌아온 그날 밤, 저는 부엌 구석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술 냄새로 가득 찬 방, 남편의 거친 숨소리, 아이들의 울먹임, 그 모든 것이 한데 얽혀 제 귀를 찔렀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아무 힘이 없었어요. 단지 숨만 쉬고 있을 뿐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제 옆에 와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형은 정말 안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그 물음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아이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는 것뿐이었어요. 며칠 뒤 큰아이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친척 집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저는 안도하면서도 서글펐습니다. 그 아이가 제 곁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다른 집에서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서러웠습니다. 엄마가 널 지켜야 했는데 결국 엄마가 널 버린 거구나. 저는 스스로를 원망하며 밤마다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몰아붙였어요. 친척들 앞에서 큰놈 하나 나갔으니 이제 남은 것도 다 버리겠구나 하고 말했을 때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친척들의 눈빛은 날카롭고 제 존재를 비난하는 듯 했어요. 남편은 점점 더 방탕해졌습니다. 술에 취해 돌아와 제게 욕설을 퍼부으며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 어깨를 밀치며 이렇게 말했지요. 너 같은 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부터 다 망가졌어. 애들도 널 닮아 다 꼬여버린 거야. 그 말은 제 심장을 도려냈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냥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래, 다 내 잘못이다 하고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아이들 앞에서는 달라야 했습니다. 웃어야 했고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습니다. 저녁밥을 차리며 억지 웃음을 지었지만 손에 쥔 국자는 덜덜 떨렸습니다. 아이들은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밥을 먹다 말고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엄마, 제발 솔직히 말해주세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엄마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 순간 저는 젓가락을 놓아버렸습니다. 손끝이 저려왔고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다 잘못했어. 엄마가 너희를 웃게 해주지 못했어. 둘째는 그 말에 눈물을 글썽이며 속삭였어요. 엄마, 나도 웃고 싶어요. 근데 웃는 게 자꾸 거짓말 같아요. 그 말은 제 가슴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그 즈음 저는 결국 몸까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계속된 긴장과 울음, 굶주림으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보니 둘째가 제 손을 붙잡고 울고 있었어요. 엄마, 제발 나 버리지 마요. 형도 떠났는데 엄마까지 떠나면 나 혼자예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숨조차 가쁘게 몰아쉬며 속삭였지요. 엄마는 널 버리지 않아. 끝까지 지켜줄 거야.
하지만 제 말은 이미 힘이 없었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고 제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늘게 흩어졌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뒤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을 붙잡고 버티던 힘마저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다짐이 있었습니다. 내가 무너져도 아이들만은 지켜야 한다. 내가 놓친 시간들 속에서 아이들까지 잃어버릴 순 없어. 병원에서 가까스로 돌아왔지만 제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숨이 차고 밤이면 기침이 멎지 않았어요. 아이들에게 티를 내지 않으려 했지만 둘째는 이미 제 상태를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많이 아프죠? 나 다 알아요. 이제 숨기지 말아요. 그 말에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이 앞에서 늘 강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럴 힘조차 남지 않았어요. 그래, 엄마가 많이 약해졌어. 하지만 널 지켜야 해서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야. 둘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 지켜줄 거예요. 엄마 혼자 울게 안 둘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미어지듯 아팠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지켜야 하는데 이제는 아이가 저를 위로하고 있었으니까요. 큰아이는 집을 떠난 지 몇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연락은 가끔 오긴 했지만 목소리는 멀고 차가웠습니다. 엄마, 나 잘 지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당분간은 집에 못 가겠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며칠을 울었습니다. 잘 지낸다는 말이 오히려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제 곁에서 지내야 할 아이가 타인의 집에서 낯선 공기를 마시며 견디고 있다는 게 어쩌면 저를 향한 원망의 표시라는 게 너무도 선명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둘째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형이 보고 싶어요. 형이랑 같이 밥 먹고 싶어요. 그 말은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그제야 결심했어요. 그래, 내가 먼저 용기를 내야 한다. 내가 잃어버린 시간들을 되찾을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붙잡아야 한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큰아이가 머물고 있다는 친척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 앞에 서니 다리가 후들거려 한 발자국도 내딛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곳에 서 있던 큰아이를 보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왔다. 미안하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큰아이는 차갑게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이제 와요? 왜 이제야 진실을 말하려고 해요? 저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온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겁이 났어. 내가 상처받을까봐, 엄마가 미움받을까봐 겁이 났어. 그래서 진실을 숨겼어. 하지만 이제는 더는 숨기지 않겠다.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다 받아들일 거야. 큰아이는 긴 침묵 끝에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난 엄마가 진실을 말해주길 바랐어요. 엄마가 날 속이지 않길 바랐다고요. 그 순간 저는 아이를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제 어깨에 기대어 울고 있는 아이의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 떨림이 제 심장을 파고들었지만 동시에 그제야 아이와 다시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큰아이와 눈물로 화해한 그날 밤, 저는 마치 무너진 가슴 한쪽이 다시 붙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지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처는 많았고 아이들 마음속엔 깊은 균열이 남아 있었습니다. 큰아이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나 엄마를 미워한 게 아니라 그냥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누구인지, 왜 이렇게 태어난 건지 그게 무서웠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널 지켜주고 안심시켜야 했는데 엄마가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줬구나. 정말 미안하다. 큰아이는 울먹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엄마가 솔직하기만 하면 돼요. 엄마가 거짓말만 하지 않는다면 나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아이가 원했던 건 완벽한 집도 풍족한 삶도 아니었어요. 그저 진실이었던 거예요.
며칠 뒤 큰아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네 식구가 한자리에 모이니 서로 눈치를 보며 어색하게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둘째는 형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형아, 나 혼자 남겨질까봐 너무 무서웠어. 그 말을 들은 큰아이는 동생을 꽉 껴안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뜨겁게 차올랐습니다. 그동안 무너져 있던 집안에 아주 작은 불빛이 켜진 것 같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장애물은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차갑게 저를 몰아붙였지요. 애들이 집에 다시 들어왔다고 해서 뭐가 달라졌니? 저 며느리는 평생 우리 집 불운이야. 그 말에도 저는 예전처럼 고개를 떨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뭘 지켜왔는지 아시잖아요. 저한테 죄가 있다면 이제 그 죄를 제가 끝까지 안고 가겠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들만큼은 더 이상 상처 주지 마세요. 처음으로 그렇게 말하고 나니 제 안에서 무언가 풀어지는 듯 했어요. 남편과의 관계는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변하지 않았고 술에 기대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제 곁에서 힘이 되어주기 시작하면서 저는 더 이상 무기력하게만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해 또다시 욕을 퍼붓는 남편에게 저는 담담히 말했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당신이 아무리 저를 원망해도 아이들은 제 곁에 있어요. 당신이 우리를 더 짓밟는다면 나는 당신을 버릴 겁니다. 그 말에 남편은 순간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주먹이 날아왔겠지만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떨리는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냈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시간은 조금씩 흐르면서 우리 집안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큰아이는 예전처럼 제 옆에 앉아 저녁밥을 먹었고 둘째는 형의 웃음에 따라 웃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 내가 놓친 시간들을 다 되돌릴 순 없겠지.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다시 놓치지 않겠다. 시간은 잔인하게도 흘러가지만 동시에 치유의 기회를 주기도 하더군요. 큰아이가 집으로 돌아온 뒤 우리 집안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게 변한 건 아니었지만 아주 작은 웃음 하나에도 큰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둘째는 형이 돌아온 이후로 다시 예전의 장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형에게 따라다니며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을 보니 제 눈에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두려움 속에서 아이가 버텼는지 그 웃음이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식탁에 네 식구가 오랜만에 둘러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갓 구운 생선, 그리고 소박한 나물 반찬. 그 순간 저는 마치 잃어버렸던 시간을 잠시나마 되찾은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큰아이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다 솔직하게 살면 안 돼요? 숨기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우리끼리라도 진실하게.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아들아. 엄마가 약속할게.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한테 거짓말하지 않겠다. 우리가 비록 상처투성이일지라도 우리끼리만큼은 진실하게 살자. 그 순간 아이들의 눈빛 속에서 다시 희망의 불빛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끝내 저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남편은 변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이들이 제 편에 서주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남편이 술에 취해 또다시 저를 몰아붙였을 때 큰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그만하세요.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엄마는 우리를 지켜줬어요. 아빠가 뭐라 해도 우리는 엄마 편이에요. 그 말에 남편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제 어깨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어른이 되었고 저는 점점 늙어갔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한결 단단해졌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아이들과 함께 산길을 걸으며 저는 문득 말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너희한테 늘 미안했어. 엄마가 너무 많이 놓쳐버려서 너희 웃음도, 너희 눈물도 다 제때 안아주지 못해서. 그러자 둘째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도 알아요. 엄마가 우리 때문에 얼마나 버틴 건지. 엄마가 없었으면 우리도 다 흩어졌을 거예요. 큰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엄마가 없었다면 난 아마 길을 잃었을 거예요. 엄마가 나를 끝까지 붙잡아 줬으니까 지금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오래 기다려온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밤이 되어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부엌에 홀로 앉아 등잔불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놓친 시간들 하지만 결국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완벽히 되돌릴 순 없어도 아이들과 함께라면 다시 살아갈 수 있구나. 제 속에 남은 후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회 너머에 있는 작은 행복, 그것이 제가 붙잡아야 할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